열차.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원년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죠. 중국과 일본을 이제 연달아 찾을 예정입니다. 정상 외교의 시동을 걸고 있는데 올해 과연 남북관계 개선과 이 완화의 분기점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스튜디오에는 오래간만이네요. 여긴 익숙한 데인데. 네. 최강 시사, 뭐 주기자 라이브, 뭐 등등.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가 막 들어왔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밝혔습니다. 이제 곧 한중 정상회담이 이제 열릴 예정 아닙니까? 우리 정부의 핵 연료 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서 잘 설명해서 중국에 납득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지세요? 저 한자 사자성어의 성동격서란 말이죠. 네. 중국한테 대해서 이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미국을 향해서 말하자면 지금 핵잠수함 기술 제공 기술도 그것도 말하자면 동력 부분 연료를 우라늄을 써가지고 핵잠수함을 가동시키는 그 기술을 지금 미국이 한국에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지만 대통령이 그때 실무적으로 굉장히 지금 애를 먹는 것 같아요. 그 일선에서 지금 이러는 사람이 지금 유성락 안보실장입니다. 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고 또 성과를 많이 내고 있죠. 그런데 바로 지금 중국한테다 대고 지금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은 8,700톤짜리 핵잠수함. 지난 성탄절 동력도 우라늄을 쓰지만은 거기서 핵미사일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작년 12월 한 27, 8일, 6, 7일경에 사진을 공개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북한이 그 정도 잠수함을 가지고 있으면 한국이 핵잠수함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미국한테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4일부터 7일까지 열리게 돼 있는데 중국한테 대해서 이제 하는 얘기는 그때 핵잠수함을 미국한테 달라고 할 때 중국과 북한 때문에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중국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해명도 좀 될 겁니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했듯이 8,700톤짜리 저렇게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보다는 북한 때문에도 이걸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중국이 양해해달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저렇게 큰 핵잠수함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발사까지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도 그런 수준에서 미국이 기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또 동시에 하는. 그래서 성동격서라고 말씀을 하죠. 성동격서이면서 일석이조지. 일석이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유성락 실장이 그런 점에서는 대단한 꾀보예요. 미국말을 먼저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은 내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런 지략가로서 유성락은 대단합니다. 새해 맞아서 덕담을 아주 또. 그리고 내가 또 한참 학교 후배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북한이 8,700톤급 핵잠수함 이제 사진 공개한 게 이게 시기도 좀 미묘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제일 큰 명절인 성탄절 즈음해서 이 의도는 뭡니까? 그럼?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미국한테 이제 힘자랑을 하는 거죠. 북미 정상회담 열립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3, 4월경에 열릴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에 남북 대화에서도 보면은 회담을 앞두고 소위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 뭔가 좀 돌발적인 행동 낸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는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하라는 의미 심지어 핵폭탄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잠수함에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미국한테 알려주면은 협상에서 북한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 가만 보면은 7월 4일 독립기념일 날
네. 또는 뭐 크리스마스 또 이런 그 명절날 좀 미국의 명절 약간 좀 미국이 맘 놓고 한가해질 때 꽝 터뜨리는 그런 좀 그 태길 수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고도의 전략이다. 예, 그렇죠. 네. 근데 말이죠. 지난해 2025년에 이제 북한이 가끔 동해상으로 이제 미사일 쏘지 않습니까? 그 도발 횟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해요. 한 보통 1년에 30회 정도 그 도발을 했었는데 10여 차례로 줄었. 이런 거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국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를 운영할 때는 상당히 북한을 상대로 해서 위협적인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북한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겁이 났으면은 철길 끊고 도로 끊고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장벽을 3중 4중으로 쌓겠어요. 밀고 올라올 줄 알았어요. 아,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집무실 상공 그 동네까지도 드론을 보내가지고 삐라를 뿌리고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북한이 화가 나서 좀 도발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을 계속 말하자면 그 군사작전을 불가피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그걸 보면서 이게 단순하게 자기네들을 계엄령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말하자면 정권 연장을 위해서 말하자면 젤렌스키나 네타냐후처럼 전쟁을 이렇게 계속 집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프레임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방어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엄이 실패하고 나서 2025년에는 어찌됐건 이재명 정부가 나올 때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은 윤석열 정부의 그런 대북 조치는 중단이 된 거 아닙니까? 네. 자연히 횟수는 줄어들 수밖에 근데 없죠. 이게 이제 북이 핵 보유국 지위의 제도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핵을 갖고 있다는 거를 공식화하기 위한 이게 그런 행동의 절차가 아닌가. 그렇죠. 아니 공식화는 이미 했어요. 2022년 연말인가 그 헌법에다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걸 명문화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이 인정을 하는. 글쎄 이제 인정을 아직 못 받고 있죠. 그런데 바로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이 계기를 북미 정상회담에서 찾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열리게 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얘기는 김정은 쪽에서 나온 얘기는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까지 얘기했어요. 비핵화를 얘기하면 회담에 안 나가지만 네네. 비핵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내가 회담에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북미 정상회담을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헌법에 규정된 핵보유국 지위 이것이 국제적으로 국제 정치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권과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핵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글쎄 이제 근데 핵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동북아의 국제 정치의 구조라고 그럴까 한미 관계의 특성상 미국이 절대로 그것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핵 비확산 체제는 미국이 사실 관리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NPT라고. 소위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의 이제 약자가 NPT인데 미국이 관리하고 있는 셈인데 미국은 자기 영향권 아래에 있는 국가들의 핵 보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 만약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도 먼저 미국이 달려들어 가지고 그걸 제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일본도 핵을 갖고 싶어 하죠. 네. 한국도 지금 북한 핑계대고 갖고 싶어 하지만은 미국은 절대로 그걸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서 한국의 핵을 가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미국의 확장 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확장 억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미국 무기를 이제 안 산다. 한국이 사우스 코리아가.
무기 시장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미국의 무기 시장으로서의 그 이 지위를 미국이 놓아주지 않는다는 그 엄연한 현실을 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2026년은 한반도 평화 공존 프로세스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관님께서? 아니 그 해야죠. 그래서 1월 4일부터 7일까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시기로 돼 있는데 네. 바로 이제 한반도 평화 공존이라면 남북 간의 이제 평화 공존을 얘기하는 거지만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과의 평화 공존이 먼저 이루어져야 남북의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한중 관계를 평화적인 협력 관계로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러우 전쟁 때문에 굉장히 밀착해 있지만은 예. 저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한러 관계도 복원을 해서 한러 관계의 그 원상 복원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더 이상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그 판을 짜는 그런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모택동의 전법에 도시를 바로 공략하지 않고 농촌을 돌아 도시를 포위한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바로 그 평양으로 바로 갈 수 없는 형편을 그 상황을 고려해서 베이징을 돌아서 평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국 방문 이후에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는 것도 네. 그런 이제 주변 그렇죠. 국들을 그러니까 잘 다스리겠다는. 한중 관계를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제 완전히 복원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든지 위협적인 행동을 중국이 말리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한중 정상회담이 잘 되면 그다음에 이제 한일회담은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지금 북한 핑계를 대고 뭔가 동아시아에서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네들을 평화헌법 구조를 고치고 싶어 합니다. 네. 바로 그걸 못하게 하는 일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야죠. 그러면 이번 이제 4일이니까 내일 모레 떠나는 거죠. 예, 중국 방문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그럼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 잘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6, 7일은 그 6일 날 상하이 가서 이제 7일까지 맞습니다. 있다가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4, 5, 6 4일과 베이징에 5일. 있는데 아마 이제 정상회담은 5일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지난번 에이펙에서 만났던 그 한중 정상회담 때 그 아주 굉장히 친숙한 관계 분위기 좋았죠. 분위기가 좋았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가가지고 더구나 이제 200개 기업들의 총수들이 가지 않습니까? 네. 한중 경제 협력을 완전히 촘촘하게 망을 짜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봐야 되고 한중 간의 그런 경제 협력을 촘촘하게 망을 짜놓으면은 중국은 결국 동북아 문제, 국제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협력적인 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나는 봅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현재의 남과 북의 관계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단절? 지금은 약간 뭐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서 단절은 윤석열 정부 때 이미 됐고 지금 냉각 중에 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말하자면 영하 14도, 15도 이렇게 했는데 더 30도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시 이제 풀릴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영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은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도 사실은 동북아에서 남북 관계가 냉각되어 있는 것이 얼어붙어 있는 걸 점점 녹이기 위한 일종의 피스메이킹을 위해서 한중 정상회담도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나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과의 관계에 다시 복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북한 측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죠. 예, 없죠. 근데 이제 그 북한이
여러 가지로 남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라는 게 있어요. 의구심. 예. 특히 이제 그 의구심이 심해진 것이 군사적으로 칠지 모르겠다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정부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절대로 군사적으로 건드리지 않겠다. 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흡수할 일도 없다. 그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그다음에 정부가 나서는 것이 지금 그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좀 그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민간을 먼저 앞설 필요가 있어요. 이 김대중 정부 때도 처음에 햇볕 정책을 추진할 때 북한이 당국 차원의 접촉과 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김대중 정부 때 택한 전략이 선민후관이었었습니다. 선민후관. 민간을 네, 먼저 민간 앞세우고 먼저 관은 하고. 뒤로 빠진다. 네. 그래서 그때 그 현대아산의 정주영 회장이 금강산 소떼를 관광을 하겠다고 소떼를 몰고 올라갔죠. 바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도 이제 원산 갈마지구에 대단한 관광단지를 세워놨어요. 예. 금강산에 호텔은 다 깨부시면서도 원산에다가 그렇게 호텔을 세웠고 백두산 쪽에다가도 호텔을 지금 5개나 세웠습니다. 그런데 뭐 러시아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고 그러는데 러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백두산에 그렇게 감동 안 해요. 우리니까 백두산하고 금강산, 원산 이런 데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남한 사람들 내지는 최소한도 1차적으로는 해외에 있는 한국인들, 네. 아니면 교포들이죠. 이분들이 먼저 북한 지역으로 좀 들어가는 관광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선민 후관 그중에서도 선민 중에서도 선교민들이 먼저 좀 움직여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북한을 좀 안심시키는 식으로 해서 접근하면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임기 반환점을 넘기 전에 뭐 정상회담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나는 봅니다. 어쨌건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뭐 원산이나 백두산 지금은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동안 운영해왔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부터 좀 풀 수 있는 아이고 게 근데 그게 사실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이 잘 되고 그다음에 또 그 9.19 군사 분야 합의서까지 나오고 그런 뒤에 그 이듬해 1월 1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아주 결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금강산 관광 중단된 거, 그다음에 개성공단 조업 중단된 거, 그동안에 아무런 대가나 무슨 뭐 반대급 없이도 막바로 시작하겠다고 다시 재개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때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예. 한미 워킹그룹의 발목이 잡힌 문재인 정부가 그걸 시행하지 못해서 이제 그 다시 재개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지금 이번에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을 막바로 지금 재개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산 갈마지구 지금 대단하게 관광단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다음에 백두산에도 이걸 먼저 그 우리가 좀 해외 교민들이 먼저 나서서 방문을 해주고 그 뒤끝으로 이제 남쪽 사람들 그냥 그 따라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물꼬를 트는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금강산도 열자. 원산에서 금방 내려면 그 금강산이니까. 그다음에 기왕 그렇게까지 되면은 개성공단이 지금 이 기업들의 기계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네. 124개 기업이 그때 진출해 있었는데. 그때 뭐 많이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빌딩을 뭐 폭파시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금강산 개성공단 건드리지 않았어요. 금강산 쪽에 있는 그 면회소를 없애버렸죠. 우리가 져준 거예요. 그 지어준 건 우리 쪽에서 지어준 거잖아요. 네. 남쪽에서 지어준 거 보기 싫다고. 네. 오늘 시작하면서 장관님께서는 이제 유성락 실장 칭찬을 하시면서 새해 덕담을 건네셨는데 요즘 그 많이 아니 대미 협상은 잘해요. 근데 네. 남북 관계도 미국과 먼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는 그래서 얘기를 그 얘기를 좀 해서. 해보려고요. 자주파와 또 이제 그 동맹파 간의 갈등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혼란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미국이 싫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동맹파가 너무 많다. 네.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네. 했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간접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들었는데 결국 동맹파, 자주파 양날개로 난다. 그러니까 자주파 쪽으로 그 자주파의 얘기를 듣고 할 때는
왼쪽으로 틀면 되는 거고 자주파 쪽으로. 그다음에 뭐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땐 동맹파 얘기를 듣고 이제 오른쪽으로 틀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자주파, 동맹파 다 필요하다는 얘기를 1월 19일 날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각자 좀 목소리가 달리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얘기를 했죠. 네네. 그 얘기는 동맹파와 자주파의 두 날개로 대통령이 방향 조정할 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자주파 동맹파가 뭐 갈등이 계속된다는 얘기는 언론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재명 대통령은 그것이 갈등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 최종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미 협상 면에서는 유성락 실장이 잘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뭐 자주파, 동맹파 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럼요.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요. 예. 오늘 아침에 새해 들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진 한 장이 공개가 되는데요. 그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김정은 부녀의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게 금수산 태양궁전 김주애가 참배하는 거는 처음 공개된 거라고 처음이라는데 예. 가족 단위로 갔죠. 그러니까 김정은과 이주애 사이에 김정은과 그 부인 이설주 사이에 이제 김주애가 끼어 있었는데 그걸 앵글에 따라서는 이제 김주애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세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딱 김주애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앞에 있고 반보 뒤에 이설주와 김주애가 선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어떤 각도에서 보기에는 딱 그렇지. 김주애가 뭐 후계자의 구도가 뭐 아니에요? 아니 후계자 지금 그로 각인시키는 죽이기는 하지만은 김일성 금수산 태양궁전에 김주애가 정중앙에 서 가지고 참배한 건 아니에요. 가족 단위로 갔고 그 옆에 이제 다시 또 넘버 2인 그 박태성이라는 총리, 그다음에 넘버 3인 최용해라는 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제 간부들이 쫙 뒤에 섰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 삼각편대 쪽으로 섰을 때 섰는데 김주애를 그렇게 부각시키는 것은 이제 최고 지도자로서의 그 이 자리를 굳혀가는 그런 그 모습이고, 금년 1월 중에 아니면 늦으면 2월 초에 열릴 9차 당대회에서는 뭔가 지금 김주애와 관련해서 후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정주 장관님은 또 모시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1시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